패널 토론 총 5분 함께 하시는데요. 한 분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한국천문연구원 황정화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해 주셨던 한컴 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서대학교 무인항공기학과 박주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박주성 교수님께서는 군 복무 시절 드론봇 전투체계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실시하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 후 현재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한국 드론 혁신협회 부회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민군의 드론 및 UAM 체계 발전을 위해서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UAM과 관련된 실무적인 이야기들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현대자동차 AAM 본부 RAM 설계 개발팀 은원종 책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은원종 책임연구원님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박사학위 취득 후에 육군항공 중형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 승무원으로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현대자동차 미래항공 모빌리티 본부에서 RAM 연구 중인 전문가십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김범수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수 소리가 힘차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가 UAM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 방향과 또 인프라 확충, 법규, 또 제도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UAM의 비행 실증과 실용화를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과 저궤도 인공위성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황정화 박사님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강연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쫓겨서 해가지고 네. 오늘 지금 저궤도 인공위성 본의 아니게 저궤도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지금 최명진 대표님과 제가 있고 UAM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우주 쪽도 지금 거의 저궤도 위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뉴스페이스의 초소형 인공위성, 그러니까 뉴스페이스를 이끄는 두 축이 아까 재사용 발사체와 초소형 인공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초소형 인공위성이 대세인 건 맞는데 그거를 시도하는 회사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지자체에서 토양을 잘 만들어 주셔야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을 거거든요. 매우 잘하고 있는 게 지금 부산시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러니까 해양의 면밀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초소형 인공위성 회사를 아예 거기 유치를 시켜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6U짜리 인공위성에 아까 최명진 대표님 만들었던 광학계를 계속 실어서 만드는 과제를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회사와 그 주변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거기 유입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지원 방면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어떻게 유인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주 분야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인재들이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용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한컴 인스페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가 되었고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이 현재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R&D 과제가 있는 그런 도시 주변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제를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초소형 R&D 쪽에 과제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책, 그러니까 뭔가 당근이 좀 있어야 회사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거거든요. 충남도가 그걸 하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해 주시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에 머무르지 않고 사실상 대전에 있는 많은 연구소들에서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관련 과들에서 졸업한 박사들 인력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창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창업을 했을 때 뿌리를 내리기 좋은 토양이 어딘지는 이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산시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나라스페이스를 지금 키워온 것처럼 정책 유인을 해주시면 인재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이나 서울 경기에 많은 회사들을 차리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거겨야 되는 다른 이유들을 지금 많이 마련해 주시면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도 더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재 유입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정책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전영식 그 정무부지사님도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관련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감이 됐고요. 비슷한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최명진 대표님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일단 뭐 사람이 있어야지 기업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고, 저는 또 뭐 오늘 초소형 인공위성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긴 했지만 제가 또 무인이동체 연구조합에 또 이사장을 하고 있어서 UAM 관련해서 좀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UAM 그러면은 UAM 그 기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UAM 기체를 만들지? 그리고 그 만든 기체가 안전한가? 사람이 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드론 사업이 빨리 발전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론 자체를 만드는 건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드론 사업이 좀 발전하지 못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택시 서비스가 필요한데 굳이 자동차를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자동차를 가져다 써서 택시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문제 산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서비스 인프라가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하다 보면 이게 하는 생태계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우리도 또 기술이 발전해서 UAM 기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일 행복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정부 기관이나 어떤 지자체나 보면은 그 기체 만드는 데에 되게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그 기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만들 기술이 있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막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뭐 시작도 못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아쉬워서 만약 충남에 뭔가 진짜 UAM에 대한 어떤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게 있다면 먼저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는 우선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산업들은 쫓아오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비스 인프라가 먼저 마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성 교수님의 의견도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한서대 박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 하늘 나라는 택시를 좀 타고 다니고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은데 지금 뭐 여기 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제한사항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지금 인공위성 그 황정아 박사님하고 그 최명진 그 대표님이 이렇게 그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위성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UAM 관련된 게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UAM을 운영을 하려 그러면은 이 인공위성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그 인공위성 그걸 항법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항법위성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미국 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소련이죠. 1983년도에 그 상공에서 우리 칼기 그 격추됐잖아요. 그게 우리 GPS가 없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격추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에서 개방을 해줬어요. 쓰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UAM 하려 그러면 이게 상업이 돼야 되고 또 국가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드론에 대한 위성에 대한 관심과 또 개발과 기술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한데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UAM에서 이 위성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과 전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착륙부터 이륙부터 비행부터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35년도에 자율 비행으로 이렇게 UAM을 드론 택시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그 여기 아까 그 최병진 대표님이 그 발표하셨는데 그때 GPS 위성을 갖다가 KPS라고 그랬죠. KPS를 그 개발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로드맵이 그렇게 나와는데 사실은 좀 늦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그 항법 위성이 이제 그 이 드론이나 UAM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나중에 그 최명진 대표님이 그 아까 세종 1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남 1호도 하나 만드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원종 책임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UAM이 아니라 RAM을 또 하고 계셔서 RAM은 이제 좀 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UA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은원종 책임연구원입니다. 워낙에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나왔던 UAM, RAM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도시 안에서 이동하는 약간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고 RAM은 리지널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를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상회하는 개념을 AAM이라고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어쨌건 사실 이제 항공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분야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인증입니다. 인증과 규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가 실제로 특히나 민항기 같은 건 완성된 이후에 못해도 3년간은 아무런 변화 없이 시험만 해야 됩니다. 그게 3년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제서야 날 수 있습니다. 바꾸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고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심지어 존재도 안 합니다. 사실 그런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제일 큰 기관이 이제 미국에 있는 게 FAA랑 유럽에 있는 EASA인데 거기랑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시작해 볼까라는 답변을 받는데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 어제도 키아스트라고 이제 그 항공안전기술청이라고 이제 한국의 인증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앞서서 이제 한커민 스페이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기체 개발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상무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인증을 뚫고 하는 것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법인을 만드는 게 싸고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늘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회의 결과를 어제 키아스트 갔던 회의 결과를 얘기하면 또 얘기를 듣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 개발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기반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미 충남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현대자동차 저희 AAM 본부가 가지고 있는 서산에 그 수소연료 전지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연료 전지를 드론에 탑재해서 실제 비행을 이렇게 500km급 이상 대형 드론에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해서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소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압의 그런 관을 다 깔아야 되고 그런 인프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서산과 충남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받아서 거기 이제 시험 장소 같은 게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AAM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인화거든요. 저희가 직접 서비스할 거가 아니고 어쨌든 에어라이너가 붙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에어라이너가 붙을 거기 때문에 또 사업적 관점에서 하나를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친환경 관심 없고 뭐 관심 없고 운용 비용 싸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라입니다. 운용 비용을 싸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은 파일럿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연봉이 1년에 1억씩 하니까요. 지금 항공기 하나당 무조건 2분이 타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줄이면 1년에 비행기 운용 비용을 1억 원 뺄 수가 있습니다. 2명 빼면 2억 원 빼는 거고요. 그래서 무인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인화가 쉬운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같은 게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라운드 시스템도 전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걸 아직 테스트할 수 있는 공역이나 구간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반 기술 같은 거를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주면 사실 저희 회사 말고 다른 UAM 회사도 여기 와서 테스트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발연구원 분이신데 사업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서비스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또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좀 마련해 주시고 충남도가 거기서 또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플랫폼 라이브 폴 기능을 활용해서요 투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모바일 플랫폼에 접속 안 하신 분들은 입장 팔찌에서 QR 코드 접속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크린에 QR 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되고요. 둘 다 일치합니다. 자, 이제 접속 다 되셨나요? 자, 접속 다 되셨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준비가 됐다. 네, 절반 이상 준비되시면은 제가 바로 다 이제 준비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가 되셨는데요. 자, 한 3초만 기다려 볼까요?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투표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UAM의 본격 상용화는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라이브 폴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바람이 될 겁니다. 이 바람이 현실이 돼야겠죠. 네, 이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 벌써 뭐 40분이 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답변이 가장 많이 눌렸을지. 자, 이제 5초만 세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 4, 3, 2, 1. 과연 어떤 답변이 가장 많았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3번. 바로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다. 5년에서 10년, 5년 이상은 걸릴 거고 10년 이내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자, 과연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UAM 개발 중이신 은원종 책임님께서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능할까요? 10년 이내에는 솔직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그러니까 30년 정도인데 저희도 개발 타겟을 말해도 되나? 개발 타겟을 1차적으로는 27년 30을 첫 번째, 그 다음에 한 30년 정도를 그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이미 UAM 부분에 약간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비 같은 경우에 물론 그 회사는 이제 설립 자체가 2008년에 되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서비스가 가능할 수준의 인증과 그런 그 기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직접 개발한 기체라고 한다고 제안을 하더라도 10년 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년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충남도청의 김범수 과장님께 마이크를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원래 앞서서는 이제 질문을 좀 주시겠다라고 처음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질문도 함께 주시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패널 분들께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청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미래 산업을 이제 발굴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 충남도가 이제 천안, 아산,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해왔는데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남부권으로 이제 저희가 좀 균형추를 옮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지역적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황정화 박사님께 먼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태안에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고체 발사체 아마 발사한 데가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태안 지역에 그동안은 뭐 이런 군 훈련장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그 우주 산업과 연계를 해서 좀 산업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면 어떻겠는가, 오늘 저는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혹시 뭐 가보셨는지 아니면 입지적으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태안 지역을 이렇게 그 발사체
그러니까 위성의 발사와 관련된 이런 시설을 입질한다든가 아니면 테스트 배도화를 할 수가 있을 건지 그런 좀 팁을 주시면은 우선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려운 대로 긁어주시는 질문이네요. 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발사체 아까 보셨다시피 누리호 같이 큰 거 말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초소형 위성을 쏘는데 그렇게 대형 발사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소형 발사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소형 발사체, 미래형 발사체 그리고 뭐 아까 보셨던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발사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엔진 테스트, 수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리스 우주항공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노스페이스도 있고 다른 항공회사들도 그렇고 일단 발사 시도를 할 수 있는 땅이 없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땅이 허락을 해주는 지자체가 없어서 페리지는 지금 제주도에 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몇 번의 발사 한 두세 번의 발사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희룡 지사 시절에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금산에서 어딘가를 구매를 해서 아주 그러니까 발사 시도를 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는데 애초에 태안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발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땅이 필요하지도 않고 작은 땅만 있으면 되는데 작은 엔진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발사 시도를 해볼 것도 필요하고 바다의 면에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미 태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주민들이 그런 소음들에 조금 익숙해지시지 않았나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민간에서의 그런 불만 주민 민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태안이나 이쪽 해안 쪽이 굉장히 좋은 이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시설을 유치를 해주고 스타트업들을 유도하면 아마도 그 회사들이 이쪽에 또 다른 브랜치를 설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발사체는 소형 발사체 쪽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큐브셋이나 이런 것은 작은 그렇게 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런치할 때 시작할 때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을 시작하기에 좋은 공간 그리고 약간의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시드 머니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뭐 네. 네, 그 정도 아니면 전기세를 좀 아무튼 그런 류의 복지 정책을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회사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 이유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전에서 매우 가까울 뿐더러 근교이고 발사도 해볼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유인책들이 충분히 가능한 매우 좋은 인프라를 이미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그 태안군 공직자도 와 계신가 모르지만 좀 바로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어쨌든 이건 선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저궤도 위성을 이제 뭐 소형 위성이라든가 저궤도 위성이 많이 이제 발사가 되면은 그만큼 지구의 이제 위성 관제 센터 수가 많아지거나 어쨌든 뭐 기능이 보강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금산에 보니까 이제 그 위성 센터가 있는데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안테나가 한 45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입지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금산군도 지금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뭐 서산은 UAM, 이제 태안도 지금 이제 가면 이제 우주산업, 발사체 중심의 우주산업. 그리고 이제 그 논산, 계룡 쪽도 국방산업 이렇게 나름 그림이 나오는데 금산에 대한 그림이 사실 안 나왔었어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포럼을 하다 보니까 금산이 그러면 우주산업으로 가야 되겠네? 그런 아시아 최대의 위성센터가 있는데 왜 그거를 이 산업과 연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주청에 대한 그 논란이 생기면서 지금 대전이 이제 뭐 삼각축을 하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전과 인접한 그 금산이 또 우주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금산은 위성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또 대전 인근인 뭐 논산도 그렇고 공주도 그렇고 우주산업 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좀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최명진 대표님께서 그 우리 금산 위성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우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 없을까 한번 굉장히 어려운 질문해 주시고 진단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정부의 주도는 이미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우주청은 4천호로 가고 뭐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실제 지상국은 지금 제주도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통합 그 지상센터가 지금 제주도에서 짓고 있는데요. 아미 다 마무리됐죠. 마무리되고 이제 아마 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 KT 셋이라고 해서요. 그 KT의 그 통신 관련된 기지국이 거기에 있고 약간 좀 소름 돋긴 한데 지금 저희가 KT 투자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그 민간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주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정부에 주도하는 거라 저희가 민간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 시설은 어쨌든 정부의 목적에 의해서 정부가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산이나 이런 쪽은 민간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또 넓혀 나가는 부분은 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실제 KT셋이 그 이제 통신에만 머물지 않고 지구 관측 쪽으로 지금 사업 방향을 약간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제 통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지구 관측 저궤도 위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쪽 관련된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금산군에서도 나와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금산군에서도 저희하고 한번 KT하고 뭔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 포럼이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래 산업을 보니까 이제 저희 도가 이끌어갈 수도 없고 결국은 시군하고 이제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어디는 이거 해, 어느 시군은 이거 이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이나 이런 학습의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이제 느끼는 거죠. 야, 우주 산업이 뭔가 되겠다는 걸 같이 느끼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또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시군하고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이게 논의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그 도에서 뭐 이렇게 분배하듯이 해갖고는 잘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시군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많이 초청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좀 이런 지속적인 자리를 많이 마련할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좀 뭔가를 느끼고 또 뭔가 감을 잡아서 그걸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아마 좀 더 나은 미래 산업 발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관계자분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그 금산군에 오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네, 없으시면 꼭 전달을 부탁드리고 저희 그 슬로건에 걸맞게 상생대로 우리 함께 상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저희 UAM 이 상용화 지금 몇 년 보십니까? 참 빨리 한 5년 내로 좀 하면 안 되나요? 네, 좋습니다. 5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박주성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주성 교수님 몇 년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거 질문이 종류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이게 그 개방적 질문을 하냐, 폐쇄적 질문을 하냐. 지금 폐쇄적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폐쇄적 질문의 할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국토부에서 로드맵을 35년까지 했잖아요. 25년도에 조정한다. 30년도에 자동 비행한다. 35년도에 자율 비행한다고 이렇게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분석을 잘 보시면은 절대 그 대중화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실험용으로 25년도는 될 것이다.
30년도엔 자동 비행이 실험용으로 될 것이다. 30년은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27년도에 뭐 나사나 뭐 이런 데서 뭐그 상용한다고 보잉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대중화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뭐 질문을 뭐 대중화냐 아니면 시험냐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25년도라고 이렇게 답변을 그 한 3년이나 5년, 7년이나 이렇게 답변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런 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25년도에 지금 한다고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52년도예요. 저 25년도. 그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그 UAM에 이제 사람이 탑승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 탑승하기 전에 이게는 거기 그 규정 방침에 나와 있어요. 화물을 먼저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수송해서 그게 성공하면은 사람 태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어느 분이 뭐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회장님 그 저기 UAM 그 저 드론 택시 되면은 회장님 타실 거예요? 그랬더니 난 안 탈라 그러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고도화가 더 필요하고 또 여기서 뭐 나중에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수용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기서 뭐 그 다수결로 나오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을 택해 주셔서 10년 정도로 또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은 빨리 되는 거니까 뭐 지자체, 즉 산학, 연, 관이 또 협력하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 산에서 오신 최명진 대표님 몇 년 예상하십니까? 이거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산업이 있느냐라는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류를 말씀하셨지 실제로 물류를 했을 때 실제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으면 바로 상용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여건은 실제로 굳이 지상을 통해서 물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항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사람을 태울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산업 자체가 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한 10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나라는 반도라서 주변에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람을 태워야 되는 부분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산업적으로 비용이 된다 그런다면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숫자는 언급 안 하시고. 예, 저는 10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나야 된다. 예, 예. 네. 네. 10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네,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황정화 박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또 전망을 해보시죠. 아까 UAM 관련해서 위성하고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초소형 인공위성 네트워크 군지 위성들을 각 기관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도 100여기, 경찰청에서도 뭐 해양경찰청에서도 100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위성들이 모두 다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그 위성들 개수를 세보면 우리나라도 한 5년 내에 수백 기가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성이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지상에서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국에 있어야 돼요. 관제센터, 위성 하나당 안테나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테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수백 개의 안테나는 어디다 이걸 깔아야 될 것인가. 그거 다 되고 어디에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이 될 때 지금 UAM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초소형 인공위성의 네트워크와 지상 인프라 다 깔고 그 다음에 UAM에 상용하든 아니면 현업화든이 될 것이라서 저도 한 10년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금산에 이제 관제국을 먼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오늘 그래도 하나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산에 있는 우주항공센터를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패널 여러분과 토론을 함께 했는데요. 토론 과정을 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참여자분들이 저희 질문을 계속 주셔가지고 저희 다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만 선별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한 우주 산업에서 한국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 어떤 건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황정아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스페이스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뉴스페이스라고 해봤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소형 발사체 이 정도인데 사실 미국을 빼고 나면 그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사실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갖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하고 블루 오리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사리 뭐 바로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그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도대체 몇 대의 로켓을 폭발시켰는데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금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잡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안 하고 있는 거 놓치고 있는 거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산의 지상 네트워크를 지상 구글 관제센터를 크게 지을 것을 권장드리고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안테나들은 지금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지금 다들 지금 위성체와 발사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지상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지상국들 만드는과 동시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위성체나 또 그리고 발사체 하드웨어에 수많은 수천 수만 개 지금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스페이스 헤리티지가 필요한 것들이라서 전부 다 외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부품들 메모리, 반도체, 뭐 CPU나 뭐 이런 거 수많은 부품들 중에 몇 개라도 국산화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역으로 외국에도 수많은 위성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는 것들을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부품의 국산하고 또 하나는 지상국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네, 기승전 금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잘하는 거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UAM 산업 이슈 중에 안전과 소음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박주성 교수님께서 혹시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수님? 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사회적 수용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 이 방침을 만들면서 가장 그 핵심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은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이 UEM 기체는 무조건 거기에 못을 박았습니다. EV톨이라고 그래요. EV톨. 그러니까 전기로 이착륙해서 날아가는 이런 그 기체로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금 이 로드맵하고 그다음에 세부 지침 1.0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드론을 띄워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덩치가 크면은 이 엔진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양력을 받아서 이륙해야 되는 그 페이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면은 그 공기에 대한 어떤 소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활 데시벨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6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하나 예를 들면은 국방부에서 이 군사용으로 쓰는 수송 드론을 하는데 한 어느 정도 높이에서 69 데시벨로 좀 해줘라.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이제 불편을 주면서 이게 UEM이 날아간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수요자나 뭐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체 자동차가 현재 기준으로 2,500만 대예요. 그러면 2,500만 대가 지금 뭐 다 운행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이게 UEM이 상용화되고 뭐 이런 배송이나 이런 물품이 이렇게 상용화돼서 다 예를 들어 한 10,000대의 이 드론이 떠다닌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동차 교통사고 나는 그 비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그 안전성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이런 이 고도화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신문에서 언론에서 나왔는데 아마존이 10년 동안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막 했어요. 그거를 저 승인받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비행을 딱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추락해서 불났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불난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기상이에요, 기상. 바람 때문에. 근데 그 우리가 이 드론은 낮게 날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상해 보면은 이 대기 경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그게 1km입니다. 이게 우리 공중으로부터 1km. 그 1km 밑에는 기계적 난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장애물이나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다 부딪히면은 뒤에서 막 그 와류가 생깁니다. 그게 1km까지 그 영향을 주도록 돼 있어요. 이런 바람에 대한 저기 문제 이런 것들이 저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덩치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연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편성은 돼 있어요. KUM 팀코리아에도 기상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UTM 관제 통합 관제 하는 데도 기상청이 다 들어가고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음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앞으로 테러를 뭐 한다 그러면은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 해킹이라든가 뭐 스푸핑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주게 되면은 이거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사회적 수용성에서 여러 가지 범위에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분류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이슈가 돼서 이렇게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해결이 고도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GPS를 해서 뭐 지금 서울 지역에 보면은 아파트 위층에 헬리포드라는 게 헬기가 내릴 수 있는 게 그게 한 50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UAM 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다가 이렇게 이착륙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간 오차가 있잖아요. 자동 자율 비행해가지고 그쪽 가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동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오차가 이게 공간 오차가 GPS에서 생겨버리면은 이 착륙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도 좀 관련돼서 이제 기술적으로 고도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수용성부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또 짚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은요. 은원종 연구원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되면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충남에 오고 싶어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적인 관점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셨어요. 예, 요즘 5개년 예산 계획 짜는 기간이라서 제가 예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한데 항공기 개발, 물론 우주가 좀 저희보다 훨씬 더 디멘전이 크긴 한데 항공기 개발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은 기본적으로 1,000억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인프라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기체를 만드는 인프라, 생산 인프라 그런 것보다는 기반 기술에 대한 인프라에 좀 더 가깝거든요. 예를 들자면 수소열 전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라던가 그러니까 자율 비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역과 그런 관제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00억 수준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500억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항공 쪽에서 사용 가능할 만한 수준의 인프라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프라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만약에 지자체에서 UAM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생뚱맞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상용화와 대중화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18개짜리 프로펠러가 2000rpm으로 돌고 있는 걸 타고 출근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게 심리적인 장벽이 있고요. 가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늦게 와서 지각해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택시 비용이 200만 원이면 솔직히 안 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AM이 대중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심리적인 장벽과 금액적인 장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중화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관광상품화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특히나 묶어서 세트로 스폿 단위로 있는 것들을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UAM하고 같이 엮어서 항공뷰를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사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훨씬 더 빨리 UAM의 대중화가 풀릴 수 이거 완전 그냥 제 생각이지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지자체에서 먼저 다가가거나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UAM 개발, UAM 대중화, 실용화에 대한 인프라의 투자뿐만 아니고 UAM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그거의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서도 지자체의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사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사원으로 열심히 남겠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으로도 인프라 구축에 5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충남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500억 원이라는 규모가 어떻게 될지 가늠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인프라 구축 비용과 함께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대중화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최명진 대표님께 직접 질문 주셨어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도 한컴인 스페이스에서 개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좀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KPS 사업은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에타가 통과됐고 올해 사업단이 만들어졌고 이제 사업 단장님도 정해졌고 올해부터 가는 사업이고 7년해서 3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이고요. 국토부, 그리고 해수부, 여러 그리고 군 관련된 기관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도 해수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밀 위치 정확 그 위치 보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GPS가 정확도 높지는 않아요. GPS 신호 자체가 정확도 높지 않다는 게 아니라 GPS가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건물에 산란되기도 하고요. 건물에 반사돼서 산란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심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GPS가 끊어지잖아요. 그게 다 이제 건물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많게는 100m, 200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보정 신호를 만들어줘서 그 보정 신호를 계속 이게 보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터급의 GPS 신호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우리가 필요한 센티미터급, 그러니까 수센치의 오차를 가진 센티미터급의 위치 보정 서비스는 또 해수부가 담당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사실 국토부가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해수부가 담당합니다. 근데 마침 저희 회사 뒷 건물이 뒷 기관이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인데 거기서 우리 회사를 이제 보고 우리한테 저희가 과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상국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KPS 사업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수센치의 아주 정밀 보정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국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내막을 좀 아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이 시간이 정말 풍족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은원정 책임님부터 우리 김범수 과장님까지 이렇게 순서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는 엄청 일개 책임연구원인데 이렇게 대단하신 다른 연사분들과 패널분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 의견을 다른 분들이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자 영광이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다음에는 말을 좀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잠시 고민하셨던 의미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네, 좀 대충 예상은 됩니다. 황정아 박사님. 네, 우주 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사천에서 이제 가져가고 위성체 가져가고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고흥에서 이제 발사체 클러스터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거가 뭐가 있나 지금 충남도에서 그럼 지상체를 가져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지금 다 같이 우주 산업에 같이 뛰어드실 타이밍이고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여러 쪽에서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력 공급 면이나 아니면 지역 면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면에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충분히 치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아 박사님 뭐 혹시 다른 곳에서라도 이런 그 유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언급하실 때 충남이 원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픽으로 추천해 주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최명진 대표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세종 말씀 나왔는데 사실 세종 2호를 세종시에서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답을 받고 50% 지분 투자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잘 얘기가 됐고 실제로 그 마지막 사인만 남았는데 시장님 바뀌시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위성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꼭 그게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뭐 산업적인 베네핏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많은 인력이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조소형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가지고 또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한번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박주성 교수님. 예, 오늘 이 그 세미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좋은 그 가치 있는 그런 그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공위성이 얼마나 UAM의 필수적이고 얼마나 그 이렇게 그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다 되셨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다만 여기저기 그 충남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KUAM이라는 게 이게 UAM이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도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동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런 그 세미나가 그 미래 성장의 또 UAM을 추진하는데 뭐 동력을 줬으리라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이 UAM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하나의 기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설, 통신, 그 뭐 관제부터 뭐 모든 플랫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특징이 다른 그 이 사업하고 다르게 모든 분야의 다양한 이런 그 조직들이 같이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여기 그 충남도가 작년까지 KUAM 팀 코리아에 47개 기관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추가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여기 그 충남도청이 KUAM 팀 코리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 다양성을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TF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추진하는 TF가 여기 직원들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 다양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 지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많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 그러면은 좀 늦었지만은 굉장히 그 이 충남도가 이와 같은 어떤 세미나부터 해서 추진하는 거 제가 모니터링해 보면 굉장히 그 이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성장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미래 성장에 뭐 좋은 어떤 청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김범수 과장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우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이제 포럼을 했는데요. 오늘 너무나 이제 그냥 평상시에도 호기심이 많았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진행 상황들을 상세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진짜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두 번 뭐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항공우주 포럼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해야지 또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또 행동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참여해 주셨는데요. 다음번 우리 도에서 또 항공우주 포럼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 주시면 아마 또 시군에서도 많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다시 한번 우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리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우리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